우리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핵심 광물을 좀 더 상류에서부터 다변화해서 중국 이외나 아니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있는 공급망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는 공급을 늘리고 공급망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급망을 좀 더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겠지만 사실 그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물은 어떤 특정 국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외의 국가에서 새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국가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자원 개발에 대한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이 자원으로 흡수시키면서 우리의 매장량을 점점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로 자원의 고갈에 대비했던 우리가 자원의 고갈을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석유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한 40년 뒤면은 석유가 고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원은 고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래 개발할 수 없었던 석유 자원들도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원래 셰일가스 안에 있던 가스들은 우리가 회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종류의 자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압 파쇄라든가 이제 프래킹이라고 불리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로 인해서 이런 셰일 안에 있는 우리가 가스 자원들을 좀 더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덕분에 우리의 석유가스 매장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물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구상의 어딘가에 핵심 광물이 묻혀 있는지도 사실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기술로 핵심 광물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핵심 광물들을 채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 핵심 광물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광물 자원의 기술 개발은 이 광물 자원의 어떤 개발 과정과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광물 자원은 먼저 우리 지구상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이제 탐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채굴 과정, 그리고 채굴된 광석을 가공하는 성광, 그리고 재련 과정까지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그 핵심 광물 탐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신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직접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항공 탐사 같은 것들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공 탐사를 기존에는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던 것들을 이제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탐사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에 다양한 센서 장비들을 달아서 땅 속에 어떻게 광물들이 위치해 있고 얼마만큼이 지금 묻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다른 국가, 광물이 풍부한 국가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철이라든가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산이 크게 개발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희소금속, 우리가 양이 좀 적고 생산이 조금 작은 규모의 광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광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산의 규모도 조금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광산을 위한 어떤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채광 방법을 어떻게 광산을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발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스마트 마이닝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지구상에 이미 확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채굴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된 이런 자원들을 1차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 자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개척되지 않았던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미개척, 미활용 자원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자원들은 특수한 기술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범주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리튬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리튬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기존의 광산과 같이 돌에서 얻어지는 리튬이 있고요. 소금물에서 얻어지는 리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말고 소금물이라고 하니까 바다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바닷물은 굉장히 큰 소금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리튬을 얻을 수 있는 직접 리튬 추출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바다에서 리튬을 추출하겠다는 이런 원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 거죠. 즉 우리가 바다에서도 리튬을 개발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아직 이 기술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진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에서 나오는 염수들도 우리는 리튬 자원 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에서 기름들을 다 뽑아내고 이 남은 폐 유전에는 이 소금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 소금물 안에도 리튬 자원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리튬 자원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리튬 자원들입니다. 이러한 리튬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미개척, 미활용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않았던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넓은 소스에서의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1차 자원이라고 하니까 또 2차 자원도 있을 것 같잖아요. 2차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자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혹은 이제 모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배터리들은 다 사용이 되고 수명이 다 끝나면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에는 굉장히 고가의 광물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들은 광산에서 이러한 배터리 광물들을 채굴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핵심 광물의 특성상 모든 광물을 다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상황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의 공급망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국제협력 전략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핵심 광물의 탐사라든가 성광 재련 그리고 제자원에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앞세워서 좀 더 자원이 많은 자원 부국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쪽 국가에 있는 자원을 같이 탐사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좀 더 광물을 잘 이제 회수할 수 있도록 이제 재련 쪽 그리고 이제 제자원화의 어떤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이런 기술 지원의 형태로 우리는 일단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몽골에서 이제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공동 탐사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이제 서부 지역에 핵심 광물이 이제 여기 매장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탐사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핵심 광물을 이제 같이 찾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핵심 광물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핵심 광물들을 한국 기업들과 몽골 기업이 같이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연구 결과가 좋아서 올해 또 이제 몽골에서 추가적인 탐사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이제 연구원들 혹은 대학들 그리고 정부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원들을 외부에서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점차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공급망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자간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다자간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이제 MSP라고 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미국 국무부가 주도를 해서 약 14개국이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튼튼한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가를 이제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을 해서 CMWP라고 하는 핵심 광물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범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핵심 광물의 이런 불안한 공급망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효과적일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관심이 많이 없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 광물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도 한번 겪었듯이 이 요소수의 원료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겠죠. 이런 핵심 광물들이 없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산업들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산업 하나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공급망 전반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단순히 원료를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 어디서 가져오면 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 광물들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가공이 되고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